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같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1월에서 3월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1.7% 증가한 2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 홈쇼핑의 주가가 장중 15%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 GF홀딩스가 300만 주 공개 매수에 나선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배우 전문 기획사인 나무액터스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지식 재산을 활용한 영상화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여전히 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1%대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상황 오후 들어선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오전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로 과연 하락이 끝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 4월 1일부터 좀 시장에 좀 변화가 좀 있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현재 본질적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 6일 이후부터 이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종목 장세 중심에 반도체가 좀 있었는데 4월 1일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중국 소비자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중국 소비자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반도체 업종이 그러니까 물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안 간 것은 아니지만은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종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년 11월 이후부터 반도체 업종이 조정이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1월 29일 날 저 PBI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잠시 좀 쉬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PBR이 됐던 뭐 그동안에 바이오가 됐던 어떤 업종 뭐 최근에 뭐 태양광, 신재생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더라도 반도체가 쉬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1월 29일 저 PBR 위에 처음으로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좀 찜찜했었는데 그러다가 어제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박셀바이오가 조금 이제 임상 중단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약이라든지 레오콘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 그 코스닥 업종이 2% 하락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잘 없었거든요. 그리고 웃긴 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던 때가 언제냐면은 12월 말경에 그때 당시에 대형주 매수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고 달이 바뀌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에 똑같은 패턴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작년 12월 달에 강세를 보였다가 강세가 약세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듯이 지금도 약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이 13,000개약이 넘는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 복합적으로 한번 적용시켜 봤을 때 하락 전환 신호가 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2달 상승하고 한 달 쉬고, 2달 쉬고 두 달 상승하고 한 달 쉬고, 2달 상승하고 한 달 쉬는 패턴이 다시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번 달 첫날부터 월요일부터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침 쪽에 하락 종목수가 너무 극단적으로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매도 힘이 출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아래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으로 전환되느냐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증시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장상 이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리가 금리 수준을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10년물 국채 미국이 4.4%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성장주군들 같은 경우가 전일 제약바이오주들이 약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오늘은 뭐 일부 반등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반등은 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져서 2차 전지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주, 그다음에 배터리 셀 업체 또한 함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시가총액 1, 2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좀 더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시장 반응은 금리가 한 4.4%, 여기에서 4.5% 이상으로 흘러가면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고 더욱 실적주 같은 경우를 시장에서 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어제 화장품주들은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금 뭐 실적 기반이 되는 화장품주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로 오늘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고 여기 더해져서 낙폭과대 쪽으로 일컬어지는 몇몇 업종들 같은 경우도 함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보수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10년물 국채 4.5% 이상 넘어가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되 지금은 그 조정을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의 재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입니다. 주식 한 70% 비중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가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거래소 기준으로 2,690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좀 벌려놓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1등주 쪽으로 압축해서 대응을 하는 식의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IT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여기 더해져서 한미반도체 이런 군들 같은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다시금 볼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미국 금리 부담감에 뭐 제약, 바이오주라든지 성장주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장품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설 쪽에서도 강세가 나타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GS건설에서 좀 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잡음이 있었기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런 네. 만큼 이 수주 소식 저희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수주 소식이 어찌보면 좀 분위기 전환을 시키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하셨듯이 순살차이를 가지고 조금 네. 오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참 있으면 안 되는데 참 이게 안전과 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 예전에 광주 현대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건설주가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원초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은 해외 수주를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과거에 삼성물산도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건설주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 HDC 현대산업개발 뭐 DL과 그리고 DL 이 두 종목하고요. 그리고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주가 흐름이 확연하게 달라요. 이게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은 국내 사업 비중이 맞느냐, 해외 사업 비중이 맞느냐,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GS건설 같은 이 해외 수주, 그러니까 해외 부문의 어떤 매출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 쪽의 어떤 과목하는 매출 성장이 없으면 주가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덜 빠지는 것만도 다행이라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번에 1조 6천억 어찌 보면 GS건설의 작년 매출의 한 10%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게 단발성으로 그치면 안 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온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수출 당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2018년 이후에 계속 수치가 지금 이제 단위가 지금 정확하게 생겨나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해외 수주가 지금 2014년 이후에 지금 정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해수 잔고가 조선주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주 같은 경우도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건설주도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주가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좀 시작이 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좀 분위기가 달라지겠지만 만약 단발성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뭐 단발성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쭉 이제 15,000대 부근에서 좀 바닥을 다진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오늘 이런 종목들이 되게 좀 많거든요. 네. 지금 뭐 삼성현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뭐 야스란 종목도 마찬가지로 윗꼬리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이게 상황인데 아마 오늘 시장 분위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갔다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쪽에 네. 오늘 시초가 이상의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단기 반등이 좀 나오겠지만 만약에 내일 쪽에서 오늘 시초가 정도 지켜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쉽게도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수주 이슈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한번 GS건설 그리고 건설주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GS건설 이슈에 따라서 BMT도 좀 움직이고 있어요. BMT 지금 윗골이 좀 길게 달기는 했지만 12%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는 24%대까지도 올랐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람코로부터 지금 수주를 한 거잖아요. 그런 만큼 아람코로부터 가스 플랜트용 피팅 밸브 인증을 좀 획득한 바가 이 종목이 있잖아요. BMT가. 네네. BMT의 상승은 저희가 어떤 기회로 좀 활용을 해봐야 할까요? 높이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공통 분모는 사우디인 거잖아요. 네. 사우디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게 보게 되면은 중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요. 과거에 플랜트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렇고 2014년 이전에 한창 잘 나갔던 기억 나실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건설주가 잘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중동 쪽에 수주를 진짜 정말 미친 듯이 받았었거든요. 좀 속된 편이긴 하지만은 미친 듯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꺾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동을 좀 벗어나게 되면서 매출주 다변화에 실패하게 되면서 건설주가 지금 개미 지역에 빠진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보게 되면은 반대로 뭐 매출주 다변화가 안 되게 된다라면은 중동 쪽에서 다시 한번 제2, 제3의 중동 붐이 일어나게 되면서 수주가 더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뭐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MT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GS건설도 마찬가지고 결국 오늘은 단발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단발성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추세적으로 좀 이어진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수주의 지속 요 단어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수주의 지속이 공통 분모로 잡아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지금 벌써 시간이 3시 3분입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사님께서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 음식료 업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총선을 앞두고 가격 인하가 단행이 됐어요. 밀가루 같은 경우도 인하가 되었죠. 그렇다 보니 관련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해외 법인의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중에서 좀 실적이 덜 나오는 해외 법인 같은 경우가 실적 회복 기점에 있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주가가 빠져 있다면 반등이 또 빠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 법인의 실적 회복을 기점으로 종목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 주가가 여기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음식료 업종 중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식료 업종 중에서 그럼 어떤 종목의 지금 가격 메리트, 이제 또 매력이 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목은 오리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리온은 최근에 구레고캠바이오죠. 이제 사명을 변경하는 리가캠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지분 인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와보면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 실적 회복을 살펴보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법인 같은 경우가 대형 유통업체랑 거래를 하다가 여기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안 되다 보니 대형 법인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춘절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실적 회복이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1분기 예상되는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210억 정도 예상이 돼요. 이 정도 실적을 바탕으로 보면 지금 시가총액 수준도 부담이 없고 3월에 이제 리가캠 바이오의 지분 25.7%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관련된 하나의 이슈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목표가는 1차로 11만 원대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네.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인데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뭐 추세 이탈 같은 경우를 반영한 가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오리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11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 8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정 이사님의 종가 베팅 섹터 알아볼게요. 네. 종가 베팅 섹터는 이제 반도체 네. 중에서 낸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낸드도 좀 분위기가 오는데 최근 시장 분위기 보게 되면 참 낸드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낸드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HBM, 뭐 AI 가속기 이게 결국에 대용량의 연산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용량 연산을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대용량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낸드가 가는 게 SSD에 가는 게 너무나 많은데 참 순서가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레거시 쪽 전투 소부장까지 살리게 되면서 낸드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웨이퍼 투입량을 이제 2분기부터 전년 대비 수준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 낸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삼성전자가 2분기 기업용 SSD 가격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최대 25%가량. 그러니까 결국 가격 인상을 하는 것들은 앞으로 생산을 더 늘릴 만한 여력이 좀 된다는 것들이죠. 결국 감사는 이제 안 해도 된다. 뭐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메모리 사태의 어떤 감산 효과 이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AI 서버에 대한 수요 급증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용량 연산 처리를 하게 되면 또 그걸 저장해야 될 대용량 저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SD가 좀 품귀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델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휴렛 패커드 이런 기업들이 주요 서버 기업들이거든요. 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SSD 구매를 현재 늘려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공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도 양적으로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낸드 같은 경우도 좀 봄날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낸드도 드디어 봄날이 온다. 자, 그러면 낸드 뭐 플래시 안에서도 어떤 네네. 종목을 저희가 바라볼까요? 네, 그 중에서 원픽은 이제 네. 엑시콘. 엑시콘. 네. 네. 일단 오늘 이제 요것도 6% 정도 하락인데 맑은 종가 베팅으로 내일 하고 모레 쪽에 단기로 한번 좀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일단 SSD 쪽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SSD 테스터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모듈 테스터 이거를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낸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CXL 쪽 같은 경우도 수혜가 예상되게 되면서 이미 주가 좀 많이 움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텔이 상반기에 아시겠지만 CXL을 적용시킨 5세대 제형 프로세서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메모리 쪽은 어쩔 수 없이 뭐 HBM을 논의를 하고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 눈치를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텔에서 새롭게 또 이제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맞게 또 CXL이 또 열릴 만한 그런 상용화 될 만한 어떤 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세대 제형 프로세서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CXL 2.0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CXL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었지 상용화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텔 덕분에 드디어 이제 상용화에 대한 계기가 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엑시콘 같은 경우는 국제 과제로 CXL 테스터 개발을 완료하고 주요 고객사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그래서 낸드, CXL 그다음에 엑시콘이 그래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종가가 현재 마이너스 6%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 31,400원이거든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한 15%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000원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29,500원 제시하도록 할게요. 종가 베팅할 후 엑시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34,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29,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종목 리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미용기기 섹터도 잘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원택을 사실 지난주에 짚어주셨는데 네. 섹터 내에서도 원택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이제 해외 성과 기대감도 네. 있으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지금 뭐 투자액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 좀 높이는 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네. 자, 원택 저희 어떻게 지금 바라볼까요? 원택은요? 네. 목표가까지 보셔도 됩니다. 목표가를 아직도 남았으니까. 네. 아마 내일 정말 기분 좋게 상승이 네. 더 나오게 된다면 내일쯤은 도달할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17% 네네. 수익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장은
그러니까 줄 때 챙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동안도 뭐 줄 때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같은 장은 더더욱이 줄 때 챙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은 안 좋다고 판단하는 주된 요 근거는 뭐냐면은 주된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걸 봐요. 그러니까 종목을 등락하나. 그래서 그 최근에 어떤 시장을 봤을 때 상승 목수 우연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만큼 분위기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제 오늘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하락 종목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장 속에서 물론 뭐 오늘 같은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때 챙기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3월 25일 날 18%는 급등 나오게 되면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이런 건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방송 초반 브리핑에서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4월 1일부터 중국 소비주가 부각이 됐었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순환매에서 흐름을 잘 타서 이런 결과가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캘린더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당일날 강했던 테마들을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해가세요. 그러면은 자주 출연하는 테마들 그리고 4월 1일날 뭐 이렇게 중국 소비 같은 새롭게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부각이 될 때 빨리 따라잡게 되면은 원택 같은 이런 결과들이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택 같은 결과 충분히 다른 종목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이사님의 종목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정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4월 첫날에 가장 좀 강했던 섹터가 뭐 리오프닝 이쪽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면세 섹터 강세 흐름은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짚어주셨던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일주일 만에 목표가에 도달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앞으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거래는 시가총액 3,572억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올해 실적을 감안하면 시가총액 4천억까지 목표로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되고요. 가격으로는 7,200원대 가격까지는 상승이 가능함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7,200원대까지는 가격 상승 가능하겠다라고 글로벌 텍스프리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 섹터로 음식료 쪽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네. 오늘 장에서도 CJ제일제당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 안에서 보니까 뭐 곡물 투입 단가가 안정화되면서 목표 주가를 뭐 상향한 리포트도 나오고 뭐 영업이익도 1.5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해서 CJ제일제당 또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CJ제일대장 같은 경우는 주가와 상관계수가 높은 게 라이신 가격입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돈육 수급과 좀 관련이 있겠는데요. 지금 라이신과 관련된 데이터 같은 경우 수출입 데이터가 다시금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CJ제일대당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한 35만 원 선 이 정도 대 가격까지는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은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지금은 CJ제일제당 보유를 하고 가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개별적인 종목 중에서 현대홈쇼핑의 상승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더 오름세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15%도 넘게 올랐던 주가 지금 한 13%대까지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꽤 많이 실려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현대홈쇼핑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현대GF홀딩스가 300만 주 공개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될까요? 공개 매수하는 게 다행이네요. 난 또 그 공개 매수라 얘기하시길래 또 이제 자진상표 준비하지 않았어요. 보통 공개 매수하게 되면 자진상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어서 좀 다행이네요. 지주사 체제 전환 요 이슈 때문에 하고 있네요. 일단 현대 홈쇼핑이 상장 지수가 1,200만 주거든요. 1,200만 주인데 300만 주 정도 공개 매수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한 규모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 참 이런 이슈는 나오고 나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참 알기 어렵지만은 나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개 매수 300만 주를 하는데 300만 주를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단발성이잖아요. 300만 주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단기 이벤트다 보니까 주가는 단기에 반등한다, 단기에 반응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린 게 좀 맞는 거거든요. 뭐 자사주 매입을
분기마다 계속 한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호재가 돼서 분기마다 계속 상승이 나오겠지만 어차피 300만 주 매수하는 건 단발성으로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소문도 알기가 힘들겠지만은 이건 내부자 거래 아니면 알기도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관점에서 현대홈쇼핑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이후에 뭐 추가 반등 시도를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좀 아쉽지만 특징주로 그냥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현대홈쇼핑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 이사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뭐 우선은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공개 매수 가격 같은 경우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 규모는 확실히 그 종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확실하고요. 네. 공개 매수 가격 같은 경우가 64,000원대였습니다. 네, 64,000원이다 보니까 세금 감안해서 한 62,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까지는 올랐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상승에 대한 부분에 폭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다 보니까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가 감안을 해서 그 정도 단가 안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주는 그런 대응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개 매수 규모와 더불어서 가격까지 확인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즘에 금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온수당 311만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급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금값의 상승세 우리 네네.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 외에 다른 대안 투자로서 부각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달러하고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투자라 그래가지고 시장의 어떤 뭐 주식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이 커진다라든지 이 위험자산 투자의 어떤 대안으로 선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어쨌든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를 하게 되면서 물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주요 IB들 같은 경우에 일본 쪽에 있는 IB들 빼고는 전부 이제 6월 달에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주온가요? 거기는 올해 안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쪽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인하를 한다. 이런 식의 예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쨌든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6월 달에 한다라고 지금 기저에 깔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뭐 대안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실물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실물 자산 가치는 가만히 있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이 올라갔던 거 그리고 금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최근에 또 구리 가격이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국 뭐 공급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저변에 이런 그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혜가 되는 원자재가 뭐가 있느냐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구리 다음에는 철광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철강 같은 경우는 감산이 진행될 거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감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 공급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또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철강석 가격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또 호주 달러 이런 것들이 당연히 또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금 같은 이제 실물자산 투자로 할게요. 실물자산 뭐 원자재만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이 어떤 반대급부적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원자재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다른 방금 말씀 블록체인이 아니죠. 그 비트코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안 투자, 그 실물 투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실물 자산이라든지 대안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자 상품들이 너무 작은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DXY, 그 달러 인덱스 이거를 추정하는 ETF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추정하는 ETF가 만약에 있었다라면은 정말 변동성 장세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철강석 물론 뭐 철강석 ETF 뭐 구리 ETF 구리 ETF는 있더라고요. 그 두 개 타이거하고 코덱스 2개 정도 있던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서 주식뿐만 아니라 이 대안 투자도 좀 많이
지게 되면은 당연히 증권사 브로커의 수익도 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 개발 좀 갑자기 TMI가 돼버렸는데 이런 상품에 대한 개발을 좀 더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금리 정책 전환을 앞두고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금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엘컴텍은 또 하락세더라고요. 네. 금값과 지금 연동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보통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 금 가격의 상승은 중국 쪽, 그다음에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 걷어들임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걷어들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례 없이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나타내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금 가격이 신고가가 나타나는 형태 때 한 번씩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 포트에 좀 적극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변동성이 클 뿐더러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요소들은 낮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인 요소,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를 정하고 진입한다라는 점을 열어두고 관련주 같은 경우는 굳이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비중에 대한 부분 또 딱 정하고 진입해야 됨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테마적인 관점으로 종목 이제 금 관련해서는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대체로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가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만회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 1.81%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703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36%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79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920억 원 그리고 기관은 6,820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3거래일 만에 다시 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8,529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455억 원을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1,634억 원의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주체 모두 2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2,220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정 이사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시장 상황은 그 이틀 동안 하락이 오늘 좀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시장 참여자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방송 초반에서 언급을 좀 드렸듯이 조금 하락으로 전환될 만한 신호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안 좋은 신호들이 어쨌든 4월 1일, 4월 2일 순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추가 하락이 좀 그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6%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좀 아래꼬리 달았다는 것들은 좀 긍정적이지만은 이건 오늘 하루 보는 것들이고 그 어제부터 조금 이제 바뀌기 시작한 어떤 매도 심리가 완전히 극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 초반에 2달 상승, 1달 조정, 2달 상승, 1달 조정 이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기 때문에 만약 포트에서 정말 원하는 시장 변동성과 상관없이 계속 쭉 가져갈 거야. 그러신 분들은 시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기, 중기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의 하락이 정말 아깝고 이게 아깝고 이게 좀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면은 이것도 가능하신 분들 한해서 말씀드린 거겠죠? 가능하다라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이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를 때는 또 확실하게 잘라줘야 그게 아깝긴 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잘라줘야 기회비용도 놓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보고 있는 건 너무나 조금 짜증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결단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21선에 딱 붙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쪽에 만약에 2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은 코스닥이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단기 조정권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는 오늘 하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이 정말 또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양대 시장 모두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까지도 제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시장까지도 추세는 조금 더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이사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시장의 흐름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주식 매도의 강도는 강하지 않았는데 선물 매도 같은 경우가 다른 일자 대비해서 좀 매도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어요. 선물이 하락하면서 현물을 또 끌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났고 기관의 금융투자 주체 같은 경우 한 6,22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차익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량의 압박은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짚어주신 것처럼 기술적으로도 이제는 거래소 기준 우선 반등이 나와야 되는 수준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저 또한 내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지수를 잡아주는지 그 부분까지 함께 내일 보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수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살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은 좀 주도주격인 섹터에서 하락 흐름이 좀 많이 관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또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변동성은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낙폭이 좀 더 커졌다라는 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침촉 같은 게 잘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후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이닉스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낙폭이 좀 커지게 되면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2차전지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2차전지가 결국 장후반 쪽에서 이제 변동성 확대시키는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빠지고 있는 걸 빤히 보고 있는데 이게 간다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들 여기저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드리려는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공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수요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은 나아진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 해서 올해 2월 달 이후에 나쁘지 않다 정도로 바뀐 거죠. 탄산리튬 아시겠지만 탄산리튬 가격이 하반기 그러니까 중국의 탄산리튬 현물, 선물 가격이 좀 하반 경직선을 보이게 되면서 그 연유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개별적 이슈에서 좀 반등이 나온 것들이지 전반적으로 이제 체질이 바뀌었다고 보기 힘든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것도 말씀드린 기억이 안 나는데 양극재 수출 단가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양극재 수출 단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3만 달러,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톤당 3만 7천 달러였는데 지금 3월 달에 29,900달러로 3만 달러 아래쪽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이슈가 있게 되면은 양극재 기업들 실적이 안 좋게 되면은 양극재 기업들 실적이 안 좋으면 배터리사의 실적이 과연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8천억에서 1,600억으로 완전 확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급적인 측면에서 나아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오늘 테슬라 1분기 출하량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나쁘다 해서 나쁘지 않다 정도로 이제 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만 안 나와도 정말 다행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제는 바이오가 시장을 좀 끌어내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의 바톤을 받아서 2차 전지가 참 못난이 짓을 하는 하루였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2차 전지에서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감까지도 약세 흐름 좀 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발 악재로 인해서 우리 2차 전지주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이제 몇 가지 종목에서 계속 상승률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저가 매수 관점 혹은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 있었던 LNF가 있었고요. 하지만 대체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양대 시장 지수 역시도 하락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코스피 시장의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집니다. 마감 동시 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모두 힘을 내지 못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수도 약세를 보였고요. 음식료과 운수창고, 건설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이 그중에서 가장 크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2.12%, 3.2%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2.12%의 약세, 유통업종에서도 1.96%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한 업종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지만 대체로 살펴봤을 때는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업종이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5.27%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으로 4.46%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종 역시도 1.89%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좀 많이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분기를 한번 좀 살펴본다면 우리 증시에서 주도 업종이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크게 분산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저 PBR 관련 쪽에도 갔다가 뭐 바이오, 좀 반도체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이렇게 주도주 자리에 대한 경쟁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언제쯤 좀 주도주가 좀 딱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총선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6월에 상법 개정안 여기 더해져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 다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 PBR 관련주들과 함께 뭐 IT, 2차 전지가 가격 지표가 돌아서 주면 뭐 2차 전지 이런 군으로 대표적으로 주도주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들 전제 조건이 지금 있습니다. 저 PBR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IT 쪽 같은 경우 현재 주도주입니다. 명백한 주도주고 여기에 대해서 주도 형태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HBM3와 관련된 납품, 네. 그다음에 마 시리즈 같은 경우가 실제 출시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 팔리는지, 그다음에 계획된 지금 가격대라든지 성능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보여요. 그래서 실적 기반에서는 IT 같은 경우가 명백한 주도주고 여기에 나머지 변수가 제거되는 상황 안에서 저 PBR,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쪽 군 같은 경우가 주도주의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IT 쪽이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정 이사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의 주도주와 앞으로 좀 자리 잡을 주도주 어떤 걸로 예측을 하실까요? 아직까지는 IT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네.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뭐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들 이쪽도 이제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 정도는 이제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왜 반도체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경기의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시선을 지금 중국이 아니라 어쨌든 미국 쪽으로 계속 시선을 두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IT 쪽, 특히나 AI 쪽으로 계속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일단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AI 인프라에서 그리고 AI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왔지만 AI 소프트웨어까지 아직 안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반도체가 갈 구간은 여전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잠시 언급이 됐었지만은 중국 제조업 최근에 이제 이번에 발표된 뭐 차이신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리고 중국 국가통계에서 발표하는 PMI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50이 다 넘었어요. 근데 단순히 수치가 잘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부 지수가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생산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수가 좀 나왔더라고, 50 이상.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떤 제조업의 현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제조업의 현황이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들은 결국 이게 유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유가 얘기 나왔으니까 잠시만 좀 코멘트를 할게요. 유가는 이제 공급적인 이슈만 보게 된다라면은 멕시코의 어떤 수출 중단이란지 그리고 중동의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은 공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70달러에서 90달러 정도 박스권 정도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90달러를 돌파하고 1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유가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히 중동 리스크가 아니라 중국 쪽에서 어떤 제조업 현황이 좀 산업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좋아지게 되면서
유가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100, $110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까지 진행되는지 여부를 일단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어쨌든 중국의 어떤 제조업이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 구축 산업, 화학, 철강, 조선 이런 부분들이 또 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이제 가능성 측면에서 일단 보는 것들이고 지금은 뭐 제조업 중국의 어떤 그러니까 AI 많이 쏠려 있는 그러니까 주도주로서 AI 쏠린 시선이 이 굴뚝산업 쪽으로 넘어간지 여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일단 관심을 가져도 무방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성 측면에서 일단 중국 그러니까 지금은 AI지만은 시선이 이제 어디냐 중국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굴뚝산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로는 뭐 그런 식으로 가능성 정도 시나리오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IT 섹터가 주도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앞으로 중국의 경기에 따라서도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성웅 이사가 짚어준 종가 베팅 종목 음식료 업종 중에 있습니다. 오리온입니다.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1만 원, 손절 라인 8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낸드 플래시 가지고 왔습니다. 엑시콘이고요. SSD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혜가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는 3만 4천 원, 손절 라인 2만 9,5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